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오늘은 녹음 파일로 제가 하나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성도님들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많이 씨름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네, 특별히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하시는데, 저도 같이 양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고요. 우리 신앙 서술반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시게끔 제가 일반적인 그런 것들로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의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학습과 사랑의 언어, 그리고 분노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특별히 학습적인 부분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학습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과 사랑의 언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학습적인 욕구가 자기 안에서 충족될 때 아이들은 행복해 한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극이 필요한데 눈, 귀, 촉감, 맛, 냄새, 이런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자극을 줄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 학습 욕구가 안에서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지적인 자극은 학교의 학습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과 감정 2가지 중에서 어떤 사실보다 자기의 느낌, 감정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딱딱한 분위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들었을 때보다, 배웠을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배웠을 때 훨씬 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할수록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고유한 창의성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이 학습에, 자존감에 훨씬 더 기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은 이 아이의 키가 얼마나 크냐,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얼마나 골고루 먹어서 영양 발달이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시험 점수를 몇 점 받아왔는가,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관심사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이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자존감,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 불안과 반대해서 이 아이는 얼마나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스트레스,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우리 아이는 얼마만큼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떤가, 아이들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단순히 시험 몇 점을 받았느냐 현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특별히 이 정서적인 성수이 학습 능력과 창의성 발휘와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과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데 부모님들은 단순히 현상만 보고 키가 왜 얼마나 컸냐, 밥을 얼마나 골고루 먹냐,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냐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아이의 사랑의 탱크가 얼마나 채워졌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발달했고 그래서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아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혼란과 공포가 주된 정서인 친구들은 학습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악화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우울증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고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에너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막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문제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춘기나 대학생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경험했습니다. 불안 증세에 노출될 때 불안 증세라는 게 있는데요. 또 새로운 학습에 노출될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학습에서 추상적인 학습으로 바뀔 때 성취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학습에서 추상적인 학습으로. 구체적인 학습은 예를 들어서 황금동은 수성구에 있다. 이런 사실적인 학습이고요. 추상적인 학습은 예를 들면은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개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추상적인 학습인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학습에서 추상적인 학습으로 넘어갈 때 이게 잘 넘어가줘야지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은 아이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혹은 패배의식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지 아이들이 나도 이해력이 있고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학습에서 추상적인 학습으로 넘어갈 때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더 학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은 한 가지 정도의 방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해서 방치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자녀가 먼저 행동하게끔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니면 블럭을 조립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해주면 금방 하니까, 우리가 먼저 쉽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려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 자체가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책임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그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관심이라는 작용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끔 할 때 이 아이들의 학습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에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매일 새로운 학습의 내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고 학교 갔다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학교에 잘 갔다 오라고 안아주고 포옹하거나 또 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사랑을 표현할 때 아이들은 쫄지 않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아이에게 용기라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연료가 되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습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어쨌든 거기서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 시간만큼은 견디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몇 점 맞았냐,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 아이에게 먼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거나 또 아이가 좋아하는 사랑으로 스킨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 간식 하나라도 마련해준다든지 아니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아이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같이 산책을 하거나 같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이들이 분명히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오고 또 학교 갈 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러진 자전거를 수리하러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원래는 분노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학습 부분만 다뤄도 벌써 15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학습 부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사랑스러운 어루만짐. 스킨십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고요. 두 번째는 너 잘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멋있다. 아빠가 기분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말이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TV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회사 갔다 오면서 자녀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장난감을 포장해서 작지만 그런 걸 선물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또 하나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앉아있는 의자에 뭔가 바퀴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걸 수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봉사를 통해서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사랑의 언어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가장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 좋아하는 그 언어가 바로 제1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 그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잘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때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코로나 가운데 잘 견디시고 신앙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나와오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